1744년 프랑크푸르트에 누추한 게토 지역 한 유대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불과 50년 후 이 가문은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금융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빈민가에서 세계 최고의 은행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이어 암셀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행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는 화폐 거래의 세계를 배웠죠. 18세기 신성 로마 제국은 수많은 공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하급 상인도 하루 이틀이면 여러 나라를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755년 마이어 암셸이 겨우 11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친척들은 그를 유대교 학교에 보내 학자로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 암셸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는 1757년 하노버의 오펜하이머 은행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후인 1763년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그는 희귀 동전 거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65년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죠. 하노버에서 맺은 인연 덕분에 헤세의 비렐름 9세를 만나게 된 겁니다. 비렐름 9세는 탐욕스럽기로 악령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마이어 암셸은 4년 동안 공에게 헐값의 동전을 팔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1770년 마이어 암셸은 구틀레 슈나퍼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 아들과 5 딸이 태어났죠. 암셸, 살로몬, 나탄, 칼, 그리고 제임스. 이 5 형제가 바로 로스차일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마이어 암셸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비렐름 공은 영국의 용병을 임대하는 사업과 상속 재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죠. 핵심은 윌리엄의 최고 재정 고문인 칼 부데루스였습니다. 부데루스라는 사람은 당시 전쟁 금고 관련 재정 업무를 보면서 측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고 1790년대 로스차일드가 비렐름과의 금융 거래에 끼어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헤세 카셀 자금 운용에 깊게 관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로 자주 등장합니다. 뭐니 해도 인맥은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어 암셸은 부데루스에게 값비싼 동전을 선물했고 드디어 첫 번째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의 시작이었죠. 1790년대에 이르러 로스차일드 가문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제 국제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5 아들 중 가장 야심차고 능력 있는 사람은 셋째 나탄이었습니다. 21살의 나탄은 영국 맨체스터로 건너가 면직물 중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죠. 당시 맨체스터는 이미 오래된 영국 상인들의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탄은 프랑크푸르트 게토 출신의 유대인 상인이었습니다. 영국인도 아니고 상류층 인맥도 없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약자 위치였습니다. 후대 정기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영국 면화 상인들은 나탄을 변방 출신 유대인 풋내기 정도로 깔봤다고 합니다. 너 같은 애송이한테 줄 물건은 없다. 현금부터 가져와라. 당시 도매상들은 오랜 거래 관계나 보증인을 중시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방인 상인에게는 훨씬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선현금을 요구하고 적은 물량만 주고 불리한 가격을 제시했죠. 나탄에게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문에서 해외 개척 담당으로 보내진 인물이었거든요. 여기서 실패하면 집안 전체의 평판과 자본에 타격이 갈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능력을 부정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좋아, 언젠가 내가 파는 면직물 값과 네가 빌리는 돈의 이자를 내가 정하게 만들어주지. 나탄은 이런 모욕을 반동 에너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영국 시장을 통째로 먹어버리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해냈습니다. 나탄은 다부지고 힘센 체격에 거친 이목구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말투는 투박했고 독일 억양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사업 수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발생한 수요를 10분 활용하여 그는 빠르게 주요 금융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시작한 면직물 거래로 자본을 모았고 곧 런던으로 옮겨 금융업으로 전환했죠. 그는 가문 전체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탄의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나탄은 때때로 이 자금을 투기적인 투자에 활용했죠. 물론 칼 부데루스와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결산 시기가 되면 나탄은 요청받은 채권을 매입하고 이자를 조작했습니다. 마치 비렐름 공이 주문대로 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꾸몄죠. 모두가 수익을 올렸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1810년 회사는 MA 로스차일드 앤 선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이어 암셀과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네 아들이 지분을 보유했죠. 적국 영국에 있던 나탄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자신의 몫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나탄은 1809년에 이미 영국에 자신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금융 거래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1814년에는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에 관여하게 됩니다. 스페인 반도에 있는 웰링턴 공작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일이었습니다. 나탄의 진짜 강점은 정보력이었습니다. 그는 전령, 비둘기,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활용한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했죠. 경쟁자들보다 유럽 정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채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21살의 영국 상인들에게 무시당했던 게토 출신 유대인 청년이 이제는 영국 정부의 핵심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빌려주는 돈의 이자를, 그가 거래하는 채권의 가격을 영국 정부가 주목하는 시대가 온 거죠. 나탄의 분노는 결국 유럽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나탄이 영국에서 자산을 확장하는 동안 그의 형제들은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제임스는 파리에 정착했고 살로몬은 빈으로 향했습니다. 카를은 나폴리에 자리를 잡았죠. 가문은 유럽의 주요 도시마다 거점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1819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연방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물결이 일었고 메테르니히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위협에 직면했죠.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문은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파리로 이주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메테르니히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빈으로 모셔오시오. 그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빈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전가를 보냈죠. 이후 로스차일드 은행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몇 차례의 문제와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은행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되었죠. 살로몬은 빈의 은행 지점을 열었고 1821년에는 카를이 나폴리의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형제들의 유럽 정복이 본격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1822년 메테르니히는 황제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메테르니히는 당시의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겸 국무재상이었는데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국제시장에 끌어오는 정책을 실시해서 대규모 대출 협상을 이루었다고 해요. 당시 복잡한 거래였는데 로스차일드 일가가 오스트리아 빈에 반드시 상주해야 했고 살로몬 마이어가 빈으로 가서 빈하우스를 세운 게 아직도 은행이 남아있죠. 당시 메테르니히라는 외무장관 겸 국무재상은 로스차일드가 대출을 맡는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과 신뢰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도 국가 거래를 통해 신분도 올라가고 밀접한 관계로 왕실과 있었던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1822년 9월 29일 남자 형제 4명이 다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남작 지위를 동시에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전쟁 자금과 국채를 대규모 공급한 금융 공로와 워털루 전투 후 영국 국채 인수 이익으로 입증된 신뢰 때문에 자기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작 자기는 당시에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네, 오스트리아 내에서 백작 아래 남작 위치였기에 왕실, 귀족 족보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래요.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그렇게 모두 남작이 되었습니다. 게토에서 태어난 유대인 가문이 귀족 반열에 오른 것이죠. 형제 중 유일하게 정통파 신자였던 암셀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습니다. 그는 결국 독일 연방 재무관이 되었고 프로이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경제적, 사회적 엘리트 계층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830년 혁명으로 부르봉 왕가가 무너졌을 때 파리의 제임스는 큰 위기를 맞았죠. 정부 재정에 깊이 관여했던 그는 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가문의 탁월한 정보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나탄과 살로몬은 상황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증권을 조기에 매도했고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매입했죠. 큰 이익을 남긴 것은 물론입니다. 제임스도 곧 새로운 정부인 루이 필리프 왕의 신임을 얻어 중요한 역할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로스차일드 5 형제 중 막내입니다. 1836년 가문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 리오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나탄이 사망한 것이죠.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가를 잃은 것은 큰 손실이었습니다. 제임스가 가문의 가장 역할을 승계했습니다. 5 형제 중 막내인 제임스의 재산은 5천만 파운드에 육박했습니다. 제임스는 파리에서 프랑스 계열 은행을 이끈 인물이기도 했는데 나탄이 사망한 후 가문의 전체 운영의 주도권 역할을 막내인 제임스가 쥐었다고 자료에 자주 나오긴 합니다. 19세기 중반 로스차일드 가문은 새로운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철도였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1840년 파리와 빈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각국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죠. 1848년에는 카르리 나폴리 정부를 설득하여 형력군에게 상당한 양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폭력 사태를 초래할 뻔한 위협을 완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1848년 파리의 혁명은 제임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부 증권에 투자한 자금이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별장도 폭도들에 의해 불타버렸죠. 빈에서는 살로몬이 폭도들에게 집을 내주고 프랑크푸르트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혁명 정부의 전쟁 장관 외젠 카바냐크와 관계를 맺었고 곧 정치와 금융의 중심에 복귀했죠. 한편 영국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탄의 아들 라이오넬이 정치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1847년 라이오넬은 런던 시티에서 자유당 후보로 의회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나의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맹세를 해야 했거든요. 유대인은 의원직을 맡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원에서는 라이오넬의 의원직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죠. 이후 11년 동안 라이오넬은 6번이나 재선에 성공했지만 매번 같은 이유로 취임할 수 없었습니다. 1858년 드디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7번째 선거에서 승리한 후 상원이 그의 의원직을 승인한 것이죠. 라이오넬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스차일드 가문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위한 승리였죠.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56년 케임브리지 대학이 유대인 입학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라이오넬의 아들 네티는 1859년에 케임브리지에 입학할 수 있었죠. 1855년 창립 멤버 5형제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나폴리의 카를, 빈의 살로몬, 프랑크푸르트의 암셰리였죠. 1859년에서 1860년 사이 이탈리아 전쟁으로 나폴리가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나폴리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문을 닫았고 다시는 재개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세대가 등장하면서 가문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파리의 알퐁스, 빈의 안셀름, 런던의 라이오넬, 프랑크푸르트의 마이어 카를이 초기 형제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협력했죠. 1868년에는 엘프레드 로스차일드가 영란은행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공적인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1878년 라이오넬의 손녀 한나가 미래의 총리가 될 로즈베리 백작과 결혼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엘리트층에 확고히 자리잡았죠. 개토의 가난한 유대인 가문에서 유럽 최고의 귀족 가문이 된 것입니다. 세기 말에 이르러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가업을 이어갔지만 사업 외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에드먼드는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시간과 돈을 쏟았고 라이오넬 월터는 박물학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앙리는 성공적인 의사이자 극작가로 활동했죠.
부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도 다한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프랑크푸르트 빈민가의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은행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격동의 19세기 내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는 점이죠.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가족 중심의 경영이었습니다. 모든 지점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직접 통제되었고 가문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었죠. 둘째, 탁월한 정보망이었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먼저 정보를 얻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익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막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부패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윤 추구뿐 아니라 공익 활동에도 헌신했죠. 마지막으로 유대인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성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동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합스부르크 영토 내 재산 소유 제한 철폐, 영국 의회와 대학 입학, 귀족 자기 수여, 프랑스 사회 엘리트층 편입 등은 모두 그들의 업적이었습니다. 1744년 게토에서 태어난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유럽 전체를 바꾼 역사가 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만약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부의 지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로스차일드 가문만큼 이 정신을 잘 실천한 가문도 드물 것입니다.